정당하고 관련돼서 할 텐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정당은 그거랑 별개로 또 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왜 특별히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당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민주주의도 특별하게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관은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랑은 좀 달라요. 아니면은 아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여러 민주주의 중에서 하나의 민주주의를 말하게 되고 그것과 경쟁하는 다른 민주주의에 대해서 경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일반이 있고 민주주의랑 상관없이 정당을 이해해서 두 개를 아무렇게나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당을 이해한다 그러면 민주주의도 특정한 민주주의를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치 않아요.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이해한다는 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하고 충돌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정당은 일단 굉장히 근대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 전에 정당이란 말, 영어로 파티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의미 있게 쓰인 거는 17세기나 돼야 돼요. 17세기 이전에는 그 파티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정치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 정당이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17세기 이후에 중요한 정치 언어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전 정치 철학을 읽으면 오늘날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고전 정치 철학이 완벽하게 빠져 있는 주제가 정당이에요. 고전 정치 철학은 정당을 다룰 수가 없어요. 고전 정치 철학은 정당과 충돌하는 이 정치 철학의 내용이에요. 정당은 근대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철학에 반하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정당하고 이해해서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복수정당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이 있다고 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당만 배우고 싶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당들의 관계에 대한 것이 민주주의지 정당 하나만 말하라면 그건 민주주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정당은 튼튼하면 돼요. 정당 보고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정당 보고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는 어떤 법률적 또는 헌법적 명령을 갖는 몇 나라가 있어요. 독일도 대표적인 경우도 우리도 좀 약간 대표적인. 근데 세계 어느 나라도 정당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느라 외부로부터 민주화하라고 하는 걸 강요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보당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건 정치적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지 법률적으로 그들을 해산시키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면 그거는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따져보겠지만 복수정당 체제,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라는 게 민주주의 핵심이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정당은 현대 그 정치체제는 대부분 다 있어요.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도 정당은 없을 수가 없어요. 정당이 없으면 사실 통치가 현대 정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당 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복수의 정당이 의미 있게 경쟁하는 체제만이 민주주의라는 것. 이게 일단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국가 체제라고 불리는 나라는 민주주의일 수 없다라는 것. 정당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정당이 정권을 서로 나눠가지야 민주주의예요.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 있는 체제만이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정당 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핵심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이전에는 정치 변화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피 흘리는 정변을 동반했어요. 그 전에는 권력을 교체한다라는 건 사실 같은 왕정 안에서도 같은 혈통 안에서도 권력을 교체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거나 경쟁적인 정치 집단을 배제하는 걸 동반하게 돼요. 더 아주 적나라한 폭력이 동반된 건 정치 체제가 변동할 때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프루타르크 영전이나
로마의 뭐 흥망사 이런 걸 보신 분은 혹시 알겠지만, 이 좀 자유시민이 있었던 그리스나 로마만 봐도 정치 변동은 체제 변동이에요.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넘어간다거나,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간다거나, 민주정이 참주정으로 된다거나, 민주정이 귀족정으로 되거나, 과두정이 된다거나 하는 정치 체제 변동이 많았어요. 한 정치 체제 안에서 정권이 바뀌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정권이 바뀌는데 피를 안 흘린다라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 이전의 정치사를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말할 때 되돌아보니 도살장 같은 역사였다라고 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변화를 그 근대 이전을 정당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 이전을 생각하면 그건 사실 어마어마한 폭력을 동반했어요. 현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나서야만이 비로소 권력이 교체되는 게 평화적으로 정당 간에 이루어진다는, 이건 엄청난 인류사의 큰 변화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당이 중심이 되는 이 민주주의는 전문가주의랑 달라요. 우리 선거 때만 되면 전문가들에게 맡기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나는 그 정치는 저기 안 하고 행정만 열심히 하겠다. 비정치적 행정주의, 이것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그 밑에도 썼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은 현대판 귀족정이라고 부를 만한 논리지 민주정이 아니라는 걸 오늘 꼭 이해해야 되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쉬는 시간에 꼭 읽어보시면서 이게 왜 민주주의가 아닌지, 왜 전문가들이 통치하는 것이 민주주의랑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지,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가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것을 가는 건, 그거는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둬야 된다. 국민 후보가 되겠다라는 것, 시민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민주정하고는 충돌하는 논리예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왕정에 가까운 논리인 면이 있어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고방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대 이전에는 다원주의가 없었어요. 근대 이전에는 이견 또는 부분적인 어떤 특정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체제, 특정 이익 집단을 만든다는 것,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었대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틀 위에서만 비로소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는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다원주의는 그냥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우 특별한 사고방법이에요. 다원주의는 옳음이 하나일 수 없다는 것. 옳음은 복수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내 내면의 자유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무엇을 믿든 그거든 내 내면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 그거는 가치가 복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종교를 어떤 걸 믿든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압받지 않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변화는 근대 이후에 우리가 관용,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다원주의, 이런 것이 수용되면서 생긴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주의적 사고방법으로 따지면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대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국민은 이익을 서로 달리하는 복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사이의 이익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파적 열정에 휘둘리지 않고, 특정 이익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 전체를 바란다는,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정치관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민주주의랑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만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학생회가 있는 건 민주주의가 아직 덜 됐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정의당 학생회, 새정치민주연합 학생회, 무슨 새누리당 학생회, 이게 있는 게 정상적이고, 등록금 문제조차도 각 학생회에서 이 문제는 교육정책에 관련된 문제니까 각 당의 교육정책 전문가들을 부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 거지, 총학생회라고 하는 것으로 학생 집단도 그 안에는 이념도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도 다른데 이게 하나의 이익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건 민주주의랑은 맞지 않아요. 학생회는 적어도 단과대 정도까지는 그게 공통의 단과대 이익을 지킨다면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학교 전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당 학생회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도
정당 학생위원회가 축제를 달리 열지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 그건 권위주의 때 우리가 군부독재랑 싸울 때는 필요한 일이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서 달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다는 얘기는 나에 대한 정의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나는 레프트다, 나는 그린이다, 나는 레이버라이시다, 나는 데모크라시다처럼 나는 새정치민주당원이다, 또는 새정치민주당 지지자다, 나는 그 정의당 지지자다, 이런 게 자연스러울 때 이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평화적으로 안착됐다는 얘기는 다른 정당 지지자들하고는 놀지 않는 거예요. 같은 정당 지지자들끼리 밥 먹고 같은 정당 지지자들끼리 취미 생활하고 그리고 그 정당의 대표들이 정치의 공간에서 열심히 싸워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인 거지. 하나의 정치관으로 사회가 편제된다는 거,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실제는 그 말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공허한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전과 내가 어떻게 경쟁해서 왜 부분을 대표하는 것들의 정치적 경쟁의 체제가 더 민주적으로 우월한지를 말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때쯤 돼야 민주주의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인간의 정치가 선의의 기초를 둬서 정치체제가 꾸릴 수만 있으면 아마도 정치는 아마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선의의 기반을 두고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현상을 다투지 않고 누구는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가질 수도 있고 나는 남들보다 앞서기를 바라고 나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내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선의만 갖고는 부족해요. 역사학자들을 괴롭힌 최고의 고민은 뭐냐면 이상하게도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 선의에 의한 행동의 결과만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한 것이 어떻게 다른 이기적인 욕구와 충돌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관용도 만들어지게 되고 다원주의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다른 정당이 나랑 견해가 다른 정당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기반을 둔 민주주의가 그것도 괜찮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는 선의만의 기초를 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선의의 기초를 둔 정치체제가 가져다 준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에 즐비하게 많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6세기 초에 뮌스터라고 하는 독일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건 정치 철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 중에 하나예요. 독일의 뮌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유럽이 이론주의를 막 벗어날 때요. 이론주의를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종교개혁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의 뜻을 이 캐톨릭 교회에서 독점적으로 해석해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흐름이 다원주의 운동의 아주 중요한 시도예요. 그때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제세례파의 그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유아세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자신의 어떤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그런 자각을 갖기도 전에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세례파의 이제 그 교리의 그 근본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자기가 죄를 저지른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신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선언할 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종교개혁 운동 중에 가장 급진파 중에 하나예요. 이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아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신정 정치를 구축했던 캐톨릭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 종교개혁 과정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뮌스터라고 하는 독일 북부 도시에 이들이 자치를 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 유럽의 제세례파들이 거기에 도시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 보통 한 7,000명에서 한 7,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고결한 생각으로 뮌스터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야말로 인간의 선한 의도만을 가지고 최선의 정치체제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공포 정치하고 독재 정치가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인간이 다 세례를 받다는 건 죄사함을 요청하고 죄지음을 자기가 인정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천국을 확신하는 기독교인조차도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체제를 만들었는데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 싫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거지. 그를 공격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저 사람은 세례를 받는 걸 가짜로 받았다고 공격하면 최고 좋아요. 저 사람은 실제 겉으로만 세례를 받았고 실제는 마음속에는 육적인 그런 욕구만 그득한 사람이다 하면 그는 세례를 받는 걸 요청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삶을 약속한 사람인데 그럼 그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력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정치체제를 만들었으면. 상대편을 공격하는 최고 좋은 방법? 가짜로 세례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7,500명 중에 남성들은 거의 다 죽어요. 이 비극적인 삶을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인간은 권력 앞에서 누구든 더 본인이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남들보다 내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약간의 착각 속에서 인간은 다 살긴 사는데 그걸 전제로 하게 되면 질서를 만드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다 각자가 서로 다른 욕구를 갖는 사람들이 협동할 수 있는가는 그냥 선한 마음을 합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정치의 기본이고 현대민주주의는 이런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옳음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현대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랑 견해가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에 기초를 둔 게 현대민주주의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도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그 권력이 인간과 사회에게 살상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견제할까. 악마조차도 민주주의에서 순응할 수만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지 인간이 선한 것에 의해서 정치를 생각한다고 그럼 정치가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는 게 인간의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나쁠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거를 잘 다뤄서 인간의 선한 의도들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더 많이 발양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정치고 민주정치의 고민이다라는 거.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떤 한 인간이 오로지 공익적 덕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은 공익이 뭔지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확실한 판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확실한 판단과 확실한 공익적 덕성에 추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늘 답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면 왕정이나 이 귀족정이나 현대판 전문가주의나 나는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행정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봉사주의나 오로지 이 파당적인 그런 것 없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만이 정치를 하겠다거나 하는 게 말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그 전제 조건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없어요. 확실한 지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다원적인 가치들 사이에 좋은 경합의 구조를 만드는 문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 현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쉬운 생각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좀 민주주의를 좀 이해를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민주주의는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시민의 직접 지배가 아니라 시민의 동의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제퍼슨의 정의를 사람들은 잘 알고 실제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해서
입법과 통치의 그거를 역할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만으로는 부족해요. 만약에 시민들이 각자가 선호를 갖고 있고 그 선호를 대표할 만한 그 대표를 뽑아서 통치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정당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시민의 선호가 이렇게 있고 그들의 적절한 대표만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정당에 의한 민주주의를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처럼 시민의 선호에 반응하는 다양한 그 경제 주체들처럼 정치 주체들이 경합하면 될 거예요. 아마 이러면 선거에서도 그 복잡한 선거도 안 해도 될지 몰라요. 여론조사로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글쎄요, 뭐 인터넷 정치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특별히 정당이라고 하는 왜 조직을 통해서 대표해야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 여기서 경제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로널드 코스라는 사람을 이해할 거예요. 로널드 코스는 경제학자인데 대학원 때 교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상합니다. 신고전 이 경제학에서 소위 말하는 일반 균형 이론, 달리 말하면 경제 주체들 간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그 이론의 체계 안에서 보면 기업이 역할이 없는데 현실에서는 왜 기업이 있습니까? 이게 로널드 코스의 이 소위 말하는 거래 비용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했는데 설령 시장 체제에서도 다 개인이 자율적인 결정이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는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도 조직은 없지 않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시장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인 인간 활동이에요. 시장 체제조차도 말로는 경제 주체들의 선호만으로 거기에 가격 메커니즘만 작동하면 어떤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 어떤 균형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는데 실제로는 거기도 조직적 활동이 존재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더 조직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단순히 참여하고 대표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왕정도 참여하고 대표 권리를 가져요. 왕정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강의 이전의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정당에 의한 중심의 민주주의보다는 아마 왕정의 원리를 은근슬쩍 가질 수도 있었을지 모를걸요. 왕정은 옛날 철학자들은 왕정이나 귀족정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생각했지 민주정을 이상적인 정치로 생각한 철학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왕정은 뭐 세상에 우리가 무슨 분주정을 어떻게 원할 것 같은데 분주정의 변형된 논리는 현대 정치에서도 아주 많아요. 귀족정의 변형된 논리 현대에도 아주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다수 사람들에게 동의받는 건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유럽의 민주주의를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이제 제가 볼 때 한 60년 된 거예요. 그 이전에 2차 대전 이전에 절대 민주주의가 다수가 된 적이 없어요. 그걸 유사하게 비슷하게 가져간 데는 아마 미국, 영국, 스웨덴 3개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 웬만한 나라들은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더 강했지 민주정이 그게 절대 강하지 않았어요. 민주정을 옹호하는 거 그거 간단치 않다라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시민의 뜻을 다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보통 정치학자들은 선호 결집적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선호는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자. 이거를 다 모으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마켓 시스템하고 별다르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고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선호가 형성되거나 또는 시민의 선호가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이 기능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정치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각자 있는 선호를 모으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대표만 잘하면 되죠. 시민이 원하는 정치만 하면 되죠. 시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어서 정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정치는 공익이 무엇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민의 여러 의견들이 경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인 거고
선호 형성적인 거고 시민 형성적인 거고 시민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그 민주정치에 동반돼야만 그때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정치의 본질이기도 해요. 플라톤이 말한 말이지만 굿 데모스,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시민이죠. 굿 데모스가 굿 폴리스를 만드는가? 아니면 굿 폴리스가 굿 데모스를 만드는가?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시민이 좋아야 민주정치가 잘 되느냐? 정치가 좋아야 시민성이 좋아지느냐? 이 문제에 대한 거예요. 정착의 출발은 굿 폴리스가 굿 데모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굿 데모스를 사람들의 선한 생각을 다 모은다고 그게 정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민주정치의 본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시민의 수준이 이따위인데 어떻게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는 일반 상식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의 상식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스웨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복지국가를 뭐 지지하면서 복지국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스웨덴을 봐라. 사람들의 그 뭐 협력적인 시민 문화가 얼마나 발전돼 있고 시민성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민성을 가져야 복지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그 예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역사적인 사실하고 조금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년 전에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당시 문화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스웨덴의 정치 발전에 중요한 게 금주운동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술 먹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마 스웨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술 사러 가려면은 정말 몇 사람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차로 한 30분 이상 달려가서 그것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인당 살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그만큼 바뀌었어요. 100년 전에 스웨덴은 감자 농사만 안 돼도 한 600만 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 한 100만 이상이 스웨덴을 떠나야 됐어요. 미국에 가면 스웨덴에서 온 사람들이나 북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가난 때문에 거기를 다 떠나야 됐던 이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오늘날과 같은 스웨덴으로 만든 거. 그건 뭘까? 애초부터 시민성이 좋아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시민성을 바꿔낸 건 그건 정치의 힘이에요. 스웨덴의 참 놀라운 힘은 적어도 그 나라에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치의 중요성을 빨리 발견했고 정당의 중요성을 전 빨리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3인당 당원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당원이 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 스웨덴 정치가 좋아질 때는 대부분 성인 남자들은 다 당원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스웨덴을 오늘날 같이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과 이걸 조정해내는 민주주의 가치를 잘 활용했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100년 전의 스웨덴하고 달리 지금의 스웨덴은 정말 놀라운 시민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정치 문화라고 하는 정치 문화라고 하는 이 분야를 다루는 정치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각국의 시민성 조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시민성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조사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이제 얻을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 누군가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배를 굶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긍정적인 대답을 가진 사회가 스웨덴이 됐어요. 설령 누군가 배를 굶는 아이가 있다 하면 그 아이가 설령 내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마음은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이제는 가장 많아진 사회가 됐어요. 이게 단순히 스웨덴 아이만이 아니라 저기 뭐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 그다음에 중동의 어떤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아이들이 배를 굶고 있다 그러면 원조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세금이 필요한데 그런 아이를 돕기 위해서 원조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느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가 됐어요. 우리보다요, 스웨덴이 경제 규모로는 택도 없이 작아요. 이제 거기 1000만도 아직도 안 되는 경제 규모인데, 우리보다 국제 원조를 절대 크기로 정확히 10배를 하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 사실 반성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뭐 무슨 북한 퍼주기냐 아니냐 저러겠는데,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도 만약에 세계 시민이라고 그러면 사실 한국 사회가 우리 안에도 잘 못하죠. 우리 안에 잘 못하니까 원조도 잘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부족해요. 이게 우리나라 시민성이 원래 그래서 그럴까?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는 필요할 때 촛불도 들고, 필요할 때 뭐 그 성금도 내고, 이 좋은 정치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누군가 어쨌든 부당하게 이렇게 뭐 탄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으로나 뭐나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시민성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해요. 아마 수준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시민들의 수준이 조금 영악하긴 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그렇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걸 어떻게 모으면 최선이 될지를 그 수단을 지금 못 가져서 답답해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성의 문제를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나라 정치의 여러 문제점의 결과인 측면이 더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시민성의 수준과 개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정치의 지금 문제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시민을 탓하고 그 시민을 야단치고 해서 좋아질 일은 별로 없어요. 민주주의는 좋은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시민성들이 더 많이 발양되도록 고치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시민을 형성하는 과정, 선호 형성적인 이 과정이 정치가 감당해 주는 게 민주주의인 거지, 시민들의 있는 생각을 대표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그럼 아예 불가능한 건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당이 없이도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실험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뭐 지역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거의 뭐 공천권도 돌려주는 뭐 이런 말에 합당한 나라가 있다면 아마 캘리포니아가 그래도 가장 가까울 거라고 봐요. 하다못해 공공정책에 대한 결정권도 이제는 시민들한테 주겠다라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의 실험이었어요. 아주 재미난 사례 중에 하나가 버클리의 이 우체국을 매각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메일 많이 쓰고 하니까 우체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체국 건물이 기능이 이제 없어져서 그 우체국 건물을 이제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으냐, 매각을 하는 게 좋으냐, 누구한테 임대 줘서 쓰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법안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들이 경합하는 구조였다면 정당들이 각자 그거를 둘러싼 입장이 있을 때고, 아마도 좀 진보적인 좀 정치 세력들은 그걸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걸 지지했을 테고, 아마 조금 시장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매각하거나 이런 걸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정당의 기능이 약화되고 나니까 뭘 하냐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 결정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버클리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당시 판사 15를 했어요. 판사 15를, 연방 판사 15를 하면서 자기 집에 버클리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배달된 법안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법안을 읽는데 로스쿨 나온 사람이 3일 꼬박 걸렸다는 거예요. 3일 꼬박 걸려서 그 법안을 다 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최선인지를 도대체가 그 사람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법안이 복잡한 회계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더 시민들에게 더 경제적으로 더 유익합니다.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공익적인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그것들을 다루는 이만한 그 법안을 받아보고 그걸 시민이 직접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시민 역할 못 해보고요. 정당이 하는 최고 좋은 기능? 시민의 선호를 구조화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정당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사안과 관련돼서 몇 가지 판단할 수 있는 대안을 나눠서 조직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정당이에요.
정당이 그 역할을 했더라면 시민은 완벽한 결정은 아니지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그 판단을 어느 정도 믿고 그게 옳은 것 같다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사기 위해서 이게 자동차를 어느 자동차가 최선의 자동차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자동차 만드는 법을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몇 개 자동차 회사들이 만드는 자동차가 있고 그 광고를 조금 살펴보고 주변에 타본 사람들 경험과 좀 인터넷에서 좀 의견들 좀 뭐 구해보면 그러고 나서 좀 불확실하지만 이 판단을 내려서 그걸 하듯이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건 곤란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공공정책의 중요 의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대안을 조직해 주는 것, 이게 정당이에요. 이게 있으면 시민이 강해져요. 이게 없으면 여기에서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유능한 집단들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현대 민주주의는 절대로 시민들의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시민사회에서 그 시민의 의견을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 그거의 가장 큰 덩어리로 따지라고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있고 국가관료제가 있어요. 이들도 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해야 본인들에게 유익한지는 다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비도 하고 경제부처들은 경제부처 나름대로 다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당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민주정치의 힘이 시민사회에 평등한 효과를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자본주의 시장경제든 국가관료제의 영향력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관료제나 자본시장경제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평등화의 효과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통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불평등 효과를 견제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현실의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정당들이 그 중에서 시민의 판단을 몇 가지로 유능하게 조직해 줄 수 있어야 시민은 그 가운데서 나의 이념이나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내가 중시하는 가치에 맞게 이 불확실하지만 자신의 어떤 판단을 확신을 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정당이론에 정당에 필요한 것을 말할 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확신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기제다. 아무리 정보와 지식을 다 모아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아마 내가 모든 문제의 전문가로서 국가정책을 어느 분야든 다 잘할 수 있을 정도 공부를 다 했다 하더라도 있는 통계를 다 모으고 내가 아는 전문가를 다 모아도 최선의 공공정책이 뭔지는 그건 사실을 확신할 수 없어요. 몇 가지 불확실한 속에 나는 그래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본인이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조금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도 지나치게 반기업적인 그런 것보다는 기업의 역할도 인정되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진보적인 신념이든 보수적인 신념이든 본인들이 공유하는 어떤 가치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불확실한 것 속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정당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 불확실성의 딜레마를 잘라주는 지름길이라고 불러요. 레셔널 숏컷이라고 부르는 합리적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처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개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정치가의 해석을 믿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게 가장 최적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 기능이에요. 만약 이 기능이 없고 이 지식과 정보를 내가 스스로 처리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도달한다고 치면 누가 가장 잘하겠어요? 여가가 있는 사람들이 최고 잘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최고 잘해요. 여가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조금 유복한 사람들이 조금 나아요. 정당이 없으면 계층적으로 보면 상층 편향적인, 기껏해야 중산층 편향적인 정책적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실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정당에게는 약화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는 거는 누구든 정당과 관계없이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인물 잘생긴 사람, 외모 괜찮은 사람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슈와츠네거 같은 사람이 이 주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주지사를 한다 그러면 정당의 그런 대안을 통해서 규제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인기 있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인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미국 사회가 캘리포니아라는 지역도 중산층이 중심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좋겠어요? 감세가 좋아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이란 건 단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기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감세 정책을 피게 된 거예요. 감세 정책의 결과는 뭐예요? 주정부 재정이 무너진 거예요. 주정부 재정이 무너지면 뭐부터 자를 것 같으세요? 의료, 보건, 수도, 전기, 교육,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나마 가장 보편적으로 혜택을 줬던 여기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보게 되는 결과를 갖는 거예요. 정당이 우리가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정치의 조직 원리로는 특히 현대의 다원적인 어떤 경쟁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선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정치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그들 중에 몇 개의 대안이 그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 가능한 최적의 몇 가지 대안이다라는 걸 놓고 경합하는 구조 위에서 시민들이 따로 조직되는 것. 이게 현실의 민주주의에서는 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치학자들의 이 민주주의 가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토처럼 내세우는 게 있다 그러면 강한 정당이 없으면 중산층 위주의 정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강한 정당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현대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규범적 어떤 기준을 말하라면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강력한 주장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시장경제의 불평등한 효과나 국가관료제의 불평등한 효과, 위계제적인 효과를 그거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하나의 정당이라는 팀이 잘 대비를 해야만 그 국가관료제가 만들어낸 예산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만 정치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는 게 당장 정부 예산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고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정당 안에서 그런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팀들이 늘 교육되고 훈련되고 성장해야만 해요. 그게 돼줘야 민주정치라고 하는 끈을 통해서 시민의 의사들이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수준으로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정당이 정부가 되면서 관료제를 유능하게 이끌 수 있고 관료들과 공무원들도 보람을 가지고 공익에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관료들도 공익적인 일에 매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큰 문제 중에 하나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 또는 그 공기업들의 직원들이 공익적인 헌신을 가질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 다들 자기 눈앞의 이익만 관심을 갖게 돼 있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공익적 헌신이라는 것을 지금 공무원 사회가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왜? 통치자 집단이 그들에게 보람과 삶의 비전을 공무적 활동에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럴 정도의 실력으로 정부를 장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지금 공기업들의 어떤 직원들이나 이들이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자신 위주의 그런 것에 뭐 여가나 이런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100만 가까운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우리 사회 정말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 유능한 공직자들의 리더들이 팀으로 구성돼서 실력을 갖춰가야 돼요. 이것 없이 어려워요. 이것 없으면 다른 데 관심보다도 밖에 사업하는 친구랑 어떻게 해가지고 정부 정책의 결과를 그 친구를 돈 벌게 하고 나중에 나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혜택을 보게 한다거나 이런 개별화된 욕구를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게 민주정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정당의 역사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25분에 다시 시작합니다.